도둑년이 장례식엔 왜 왔어?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버지 돈 훔쳐서 죽게 만든 게 너잖아. 꺼져. 조문객들 카메라가 저를 향해 번쩍거렸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게 침을 뱉은 그 입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라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챕터 사건의 단초. 저는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적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7년 동안 아껴 모은 2천만 원이 시아버지 암 수술비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한 줄씩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댁 경조사,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심지어 장남 며느리네 아이 학원비까지 지난 7년간 시댁을 위해 쓴 돈이 8,200만 원이었죠. 그때 중환자실 자동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면회는 5분만 가능합니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한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저 왔어요. 시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혼자서 치료비를 감당한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간호사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자주 오셔서 환자분이 많이 의지하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더 큰 걱정이 덮쳐왔습니다. 앞으로 1년은 항암 치료 계속해야 합니다. 월 300만 원 정도 듭니다. 300만 원이요? 예. 완치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가 깁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면? 회식 있다고 했잖아. 저녁해나. 끊는다. 뚝. 차디찬 소리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차리는데 민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자기야 오늘도 못 만나? 보고 싶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비싼 선물 영수증, 상간녀 이지은 사진까지 1년 넘게 이어진 불륜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로 나가자마자 저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지출한 비용도 분할 참고 자료가 됩니다. 내역 잘 정리해 오세요. 그리고 이혼 조정날. 민수는 상간녀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음만 났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재산 분할은 어렵습니다. 민수가 말하자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7년간 시댁에 8,200만 원. 증빙 다 있습니다. 조정관은 민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이혼 성립합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시아버지 치료비 지원.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밀린 금액이 500만 원 있는데요. 시댁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바로 시댁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각자 부담하세요. 전송. 그날 밤 수첩을 꺼내 포기해온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승진 기회 3번, 해외 연수 2번, 친구 모임, 취미, 그리고 내 아이.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챕터 2 갈등의 고조. 다음 날 오후 집 앞에 나가보니 형님이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개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퇴원 통보 받으셨다며.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이웃들이 베란다로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알잖아. 우리도 남편 사업 망해서 힘들어.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병원비까지 우리가 내. 저는 차분히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7년 동안 시댁에 쓴 돈이에요. 은희가 금액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8,200만 원. 영수증도 다 있어요. 형님네 애들 학원비까지 제가 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급하잖아. 지금 돈 이야기할 때야? 그 순간 이웃 한 아주머니가 묻자 은희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시아버지를 버렸어요. 암 환자인데 병원비 끊고 도망간다고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픈 시아버지를 버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이혼한 것도 모자라. 아버님까지 버린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어머님, 전 이제 식구 아니라니까요. 남이라니? 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이라고. 그날 저녁엔 아주버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부탁드려요. 아버지 병원비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의리라는 게 있어야죠. 아주버님, 민수 씨랑 이혼했어요. 어떤 의리요? 그래도 말이야요. 아버진 내 아버지잖아요. 전 친정아버지 하나밖에 없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저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7년 만에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시댁을 챙기느라 일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경력 좋으시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첫 출근 날 김 과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혼자 딸 키우며 버텼죠. 직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카톡방에 SNS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민수와 상간녀 이지은,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밀린 병원비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퇴원 준비 들어갑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형님은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버렸어요. 암 환자인데 돈 없다며 끊었대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요? 병원비 통지서 사진까지 올리고 제 이름 직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공유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소영 씨,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라왔던데. 아, 그건요. 사정이 좀. 그러나 마주쳐도 인사 피하는 사람들 뒷말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를 버렸다네.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쁜 년. 벌 받을 거다. 사람도 아니다.
협박의 욕까지.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서 해명 글을 쓰다 결국 지워버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시아버지께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내가 잘못한 걸까? 7년 동안 희생한 것도 모자라 평생 책임져야 했던 걸까?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저를 위한 삶을 살 겁니다. 챕터 3위기의 서막 최종 완성본.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 씨, 변호사분이 찾아오셨어요. 로비로 내려가 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소영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한정우입니다. 박민수 씨 대학 동기입니다. 민수 씨 친구분이세요? 무슨 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죠. 회사 근처 카페에 앉자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이 3억 원입니다. 3억요? 게다가 김소영 씨 명의로 연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이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미 김소영 씨 연락처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결국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결혼 초기에 김소영 씨 명의로 받은 대출도 있습니다. 총 1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생긴 빚. 민수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이지은 씨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아 아버지다. 네 아버님. 할 말이 있다.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니? 제가 가도 될까요? 내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병실, 시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오랜만이다 와줘서 고맙다. 그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민수 그놈의 빚. 나도 조금 알고 있었다. 아버님이요? 집 담보가 묶여 있더라. 며칠 전에 알았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소영아. 네 어머니랑 큰애네가 병원비를 다 너한테 떠넘기려 해도 내가 막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만 진짜 내 딸이었다. 정말 고맙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파요? 가슴이 숨이. 저는 부축하며 간호사실 쪽으로 외쳤습니다.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흉통이 심합니다. 산소 올리고 심전도 바로 준비하세요. 곧 침대를 이동형으로 바꾸며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심혈관 센터로 바로 이동합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시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즉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납은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장남 부부와 시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가족분 한 분이 동의해 주세요. 형님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의사는 부담스럽다는 듯 간단히만 말했습니다. 금액 안내는 원무과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은희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돈 없잖아. 장남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진짜 한 푼도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영아, 부탁한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자.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동의서 주세요. 일단 시술부터 진행하세요. 간호사가 동의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무과 수납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은 시술 우선이에요. 서류에 서명한 뒤 저는 원무과로 달렸고 결제 서류를 받아 심혈관 센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댁 가족은 따로 모여 앉아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안정 취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병실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내 딸이다.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는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챕터 4 희망의 빛 최종 붙여넣기용. 시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병문안을 갔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다른 사람들 잠깐 나가 있어라. 아버님, 갑자기 왜요? 나가라고 했지 않았냐? 목소리를 세게 내시자 은희와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내가 지난 7년 동안 한 일들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조사비, 병원비, 심지어 큰애네 애들 학원비까지 내가 다 냈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렸습니다. 알고도 나는 막지 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그땐 가족이니까요. 아니다, 소영아. 민수 그놈. 결혼 전부터 도박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박이요? 사업 실패? 다 도박빚이었다. 사채까지 썼더라.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내 서명까지 흉내내서 서류를 만들었다. 내가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침대 서랍에서 낡은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가 젊을 때부터 몰래 모은 돈이다. 얼마 안 된다 한 5천만쯤 있을 거야. 통장을 보자. 정말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른다. 나 죽기 전에 내 손에 꼭 쥐어주고 싶었다. 아버님, 저 이런 돈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너만이 진짜 내 딸이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라. 민수하고 그 여자 며칠 전에도 와서 돈 얘기를 계속하더라.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절대 가족 아닙니다. 알겠다. 나는 너만 믿는다. 그러니 너라도 이제 잘 살아라. 병원을 나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김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저녁 시간 괜찮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자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 리더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소영 씨가 하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요.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많이 불안했거든요. 저도 이혼해 봤습니다. 혼자 딸 키우면서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같은 아픔이 있었군요. 그러니 힘들면 꼭 말해요. 혼자 아니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주말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대문까지 뛰어나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그 팔에 안기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믿어. 내가 울 일 생기면 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 한상 가득한 엄마 음식 앞에 앉으니 속이 좀 풀렸습니다. 소영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남의 집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너무 고생했다. 네, 엄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과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에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고 가방 속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금액보다 저를 진짜 딸로 인정해준 그 마음이 더 고마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손끝이 스르르 떨렸습니다. 좋은 일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챕터 5 새로운 희망. 다음 날 점심시간 김 과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축하합니다. 팀 리더 승진이 확정됐어요. 정말인가요? 네. 회사에서 소영 씨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월급도 오를 거예요.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승진 발표 날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줬습니다. 소영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도 직접 오셔서 악수를 건네셨습니다. 김소영 리더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죠. 앞으로 기대합니다. 회사에서 제 이름이 당당히 불리는 순간 제 인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저 승진했어요. 그래, 내 딸이 해냈구나.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케이크도 함께 나누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드디어 행복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외출 허가를 받아 한강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평범한 바람, 간단한 치킨,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이 가족이다. 시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과장님과는 주말마다 영화나 전시회에 갔습니다. 소영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손 내밀어 주셔서. 김 과장님이 차분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되면 안 됩니다. 그저 서로 힘이 되는 사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해요. 예, 확인했어요. 제 동선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수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영아, 5분만 얘기하자. 여기서 뭘 해?
할까?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버지 병원비도 같이.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시작? 꿈도 꾸지 마. 소영아, 제발. 보안실 부른다. 꺼져.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갔지만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큰일 났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하고 그 여자가 또 왔다. 돈 얘기를 계속한다. 통장이나 비밀번호 같은 건 말씀 안 하셨죠? 안 했다. 하지만 이번 기간 건강 상태를 계속 물어보더라. 시아버지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준 통장 잘 보관하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그 돈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건 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 행복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챕터 6 배신의 터. 새벽 5시 시아버지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민수랑 그 여자가 또 왔다. 지금 병실 맞죠? 간호사 호출벨 누르시고 그 사람들과 절대 둘이 계시지 마세요. 문을 못 잠그니. 복도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저는 코트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카드가 없어졌어. 비밀번호 계속 물어봐서 안 준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시대요. 바로 의사 선생님 모실게요. 보안팀과 함께 복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쉬쉬하며 병실 앞을 들락날락하는 민수와 이지은의 모습, 그리고 같은 시간대 심야 ATM 출금 시도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둑년, 내가 빼갔대. 말도 안 돼요. 민수가 훔친 거예요. 은희는 조작된 가짜 내역서를 흔들었습니다. 봐, 내가 빼간 기록이 다 있어.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 돈까지 훔쳤답니다. 수군거림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회사에 가니 인사팀에서 부르더군요. 횡령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해결 전까지 무급 정직 2주입니다. 승진의 기쁨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김 과장님도 저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증인이니까 사억 갚으세요. 위조된 서류예요. 저는 그런 서명한 적 없어요.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호흡이 약해지세요. 지금 오셔야 합니다. 저는 울며 뛰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진실을 밝힐 때까지 버텨주셔야죠. 30분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식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짐했습니다. 민수, 이 지옥, 넌 만든 만큼 돌려받게 될 거야. 챕터 7 진실의 폭로. 시아버지는 3일 동안 의식을 오가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귓가를 때리는 말에 숨이 막혔지만 저는 꿋꿋이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아버지 죽였다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개소리 하지 마. 도둑년이 무슨 인사야.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한정우 변호사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소영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정식으로 벗겨졌습니다. 한정우 변호사의 짧은 한마디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큰 며느리 은희가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민수, 이지은, 사기, 문서위조, 절도 미수 혐의로 방금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체포? 조문객들 사이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그럼 진짜 도둑은 저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소영 씨는 오히려 7년간 시댁을 위해 8,200만 원을 헌신한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정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걸 우리가 못 알아봤을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장례를 마친 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직 처리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도 논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울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김 과장, 이 문자를 보니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가족. 장례가 끝난 뒤 며칠 후 한정우 변호사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만이 내 진짜 딸이었다. 작게나마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둔 돈이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항상 내 편이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작다고 할 수도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무엇보다 컸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저 잘 살아볼게요.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복귀한 날 동료들은 진심을 담아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과장님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저 그때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해주시면 되죠. 그는 안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상속받은 돈 중 2천만 원을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고인 성함으로 기부 처리를 도와드릴게요. 네. 아버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외롭고 억울했던 그 시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던 제 마음을 기억하며 독거 어르신들 지원에 썼습니다. 언론에 알려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채고 따뜻한 기사 한 줄이 실렸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평생 모은 돈, 다시 어르신들을 위해 돌아오다. 그 기사 제목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도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늘 같은 자리에 조용히 기대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 끝나면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도 힘들었죠? 같이 걸어요.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뒤 그와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소영의 작은 식탁.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커피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 액자 하나, 미소 짓는 시아버지의 얼굴 아래 제가 쓴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개업식 날, 은희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동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서로 덜 아프게 지내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늘 고마웠다, 소영아.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어서 뒤늦게야 알았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 김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 새로 시작하는데 혹시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옆에 있었잖아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질게요.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일기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것도 아니고 남이라고 해서 냉정한 것도 아니라는 걸 소영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죠. 누군가는 그녀를 이용하고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끝까지 지킨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그녀를 딸처럼 품어준 시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족이 있지만 정말 소중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분들 부디 스스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분명 가장 소중한 가족일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